체리는 정말 운이 좋은 아이입니다. 여러 사건 속에서 곁을 지키는 인연들, 정말 주인공 특유의 운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대마법사 크로우 리드가 수십 년 전부터 설계한 철저한 필연입니다. 오늘은 크로우가 짜놓은 거대한 설계와 그의 예상을 벗어나는 변수를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크로우 리드의 보호막은 외부가 아닌 가장 안쪽인 체리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아버지 유이칸입니다. 원작의 설정에 따르면 크로우 리드는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영혼을 정확히 둘로 나눠 환생시켰습니다. 그 두 존재가 바로 유이칸과 에리얼입니다. 크로우 리드는 영혼을 반으로 나누면서 에리얼에게는 마력과 전생의 기억, 그리고 후계자를 육성해야 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전부 넘겼습니다. 반면 유이칸에게는 그와 정반대의 삶, 즉 마법과 철저히 단절된 지극히 평범하고 다정한 인간의 삶을 부여했습니다. 마력 없이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크로우 본인의 간절한 소망이 투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마법 지식이 단 한 톨도 없는 역사학 교수,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싱글데디일 뿐이지만 크로우 리드의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이 평범함은 체리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로 작동합니다. 아버지 유이칸은 철저하게 정서적 안전장치를 담당합니다. 만약 아빠마저 마법 세계에 얽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리네 집안은 핏줄부터 마법사 가문이 되어 만화 제목을 카드캡터 해리포터로 바꿨어야 할 것이고, 크로우가 원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과는 아득히 멀어졌을 겁니다. 바로 이 완벽한 피난처가 있기에 체리는 밤마다 목숨을 걸고 카드를 모으는 고난 속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온전히 사랑을 받는 평범한 10살 소녀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다정함은 클램프 세계관을 관통하는 무적의 주문,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라는 체리의 절대적인 긍정 가치관을 형성하는 핵심뿌리가 되었습니다. 크로우 리드는 카드의 다음 주인에게 거대한 마력보다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렇기에 조건 없는 다정함으로 무조건 딸의 편에 서주는 이 평범한 아버지를 체리의 세계 중심에 가장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진 평범함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우의 설계와 필연이 만나 완성된 혈통의 퍼즐, 바로 체리의 어머니 임소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체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장 치밀하게 움직인 또 다른 설계자였습니다. 생전 엄청난 영역의 소유자였던 임소아는 체리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 아이 안에 잠자고 있는 거대한 마력의 씨앗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보호 체계를 조용히 실행에 옮깁니다. 첫째는 공간의 보호입니다. 지금 체리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임소아가 살아있을 때 직접 고른 것입니다. 단순히 살기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과 도진 역시 신비한 힘을 타고났기 때문에 마력이 강한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기운이 흐르는 터를 알아보고 선택한 것이죠. 단순히 죽어서 지켜보는 수호령이 된 것을 넘어 살아있는 동안 이미 남겨질 가족을 위한 마법적 요새를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빠 도진을 통한 마력 억제 장치입니다. 임소아는 도진에게 어린 체리에게 귀신 트라우마를 심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체리가 영적인 존재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스스로 단단한 뚜껑을 덮어두게 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로우 리드가 자신의 반쪽인 유이칸을 통해 체리의 마음을 지켰다면 임소아는 체리의 마력과 공간을 지켰습니다. 핏줄로 연결된 두 겹의 보호막이 체리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던 셈입니다. 이렇게 가장 안쪽의 혈통 방어선은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우 리드의 거대한 설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초보 마법 소녀가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두 번째 방어선을 심어두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타이밍의 조력자를 꼽으라면 단연컨대 무녀나입니다. 어느 날 체리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체리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일본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는 바로 카드를 다 모은 뒤 반드시 치러야 하는 가혹한 관문 최후의 심판 때문이었죠. 크로우 리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체리가 처음으로 유해 시험에 임할 때 자신이 좋아하던 청명과 유해를 겹쳐보아 공격을 주저하며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체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을 쉽게 만드는 것은 크로우의 방식이 아닙니다. 유해 역시 호락호락 당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한 번 패배하게 두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는 것. 그 기회가 바로 무녀나가 품고 있던 원령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무녀나는 영국 유학 중 이 거대한 계획을 전달받아 크로우가 아껴둔 부활 아이템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동되도록 안배된 실행자입니다. 그런데 당근만 있으면 재미없겠죠? 가끔은 채찍도 필요합니다. 크로우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력자로서 본인의 환생체를 이용한다는 스토리는 90년대 당시 파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전화온 에리얼은 체리의 시선에서 명백한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체리가 크로우 카드를 자신의 마력으로 변환하지 못하면 그 카드들은 영원히 평범한 종이 쪼가리로 남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카드를 변환하는 데에는 막대한 마력이 소모됩니다. 초보 마법사인 체리가 그 많은 카드를 한 번에 변환하려 했다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기획합니다. 한 번에 딱 한 장씩 카드를 변환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사건 사고를 순차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헷 하며 체리가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가장 무거운 역할을 혼자
혼자 감당한 스파르타식 튜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일 불쌍한 건 체리 아닐까요? 크로우 리드의 큰 그림이라도 상식적으로 평범한 초등학생이라면 멘탈이 나가버릴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능글맞은 아저씨는 체리가 신나는 마법 모험이라고 생각하며 버틸 수 있게 체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 속에서 완벽한 동반자들을 투입시킵니다. 카드의 봉인이 풀릴 때부터 체리의 말동무이자 든든한 우리의 케로베로스는 노란 손뭉치를 닮았습니다. 본 모습은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는 거대한 날개 달린 사자이지만 단 것을 보면 눈이 뒤집히고 최신 비디오 게임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귀여운 친구죠. 이것이 단순한 코믹 설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캐로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사자의 모습으로 엄중한 목소리를 통해 체리에게 임무를 부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범한 10살 초등학생은 그 자리에서 공포로 굳어버리거나 책을 버리고 주랭량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손뭉치처럼 귀엽고 초콜릿 푸딩에 환호하며 게임 앞에서 유치해지는 캐로는 다릅니다. 체리는 그를 두려워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친구로 받아들이죠. 바로 이 친밀감이 10살 소녀가 마법 세계로 이끌게 만든 결정적 심리적 장치가 됩니다. 크로우는 봉인수의 성격과 외형조차 미래의 주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해두었습니다. 캐로는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귀여움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은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체리가 힘들어도 중도 하차하지 못하게 완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엄격한 심판관에게 아주 특별한 껍데기를 씌워두었습니다. 크로우 리드는 이 차가운 심판관에게 5,000명이라는 조작된 인간의 껍데기를 씌웠고 오랫동안 체리와 함께하며 그를 첫사랑이자 소중한 존재로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 잔인한 설계는 체리가 타고난 고유의 심성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평화주의로 자란 10살 소녀가 목숨을 건 압박 속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며 그녀의 본성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체리는 유해의 공격 앞에서도 상대를 해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폭력이 아닌 지혜로운 표용으로 심판관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마법사의 완벽해 보이는 설계 속에도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달이란 본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여 마력을 공급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주인이 된 체리의 마력으로는 아직 유해를 유지하기 버거웠고 청명과 유해는 서서히 소멸되어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크로우 통제 밖의 변수가 개입합니다. 바로 체리의 오빠 유도진입니다. 강력한 영역을 지닌 도진은 체리가 처한 가혹한 상황과 자신의 소중한 친구 청명의 소멸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진은 청명을 살리고 나아가 동생 체리를 가장 곁에서 지켜줄 수호자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마력을 유해에게 미련 없이 양도합니다. 이렇게 대마법사의 육성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으나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롯이 체리 본연의 힘이 끌어당긴 계산 밖의 인연들은 결과적으로 그의 설계를 가장 눈부시게 완성시켜냅니다. 크로우 리드가 안배한 조력자들과 달리 홍콩에서 날아온 리 샤오랑은 처음부터 크로우 리드의 설계도에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크로우 리드의 반개 혈통인 리 가문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난입한 불청객이었죠. 초반부터 체리의 정당성을 무시하던 까칠한 경쟁자였습니다. 크로우 리드 역시 자신의 카드가 풀려나면 핏줄 중에서도 반응이 올 정도는 예상했겠지만 이 소년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마력이 부족하다며 비아냥거리는 샤오랑의 태도에 체리 역시 종종 발끈하며 투닥거리곤 했습니다. 엄격한 마법사 가문에서 자란 샤오랑에게 마법 전투란 상대방을 꺾고 전리품을 쟁취하는 냉혹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두고 다투는 와중에도 적이 아닌 친구의 위치에서 먼저 다가오는 체리의 순수함은 샤오랑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결국 나를 세우던 소녀는 카드를 뺏는 대신 체리의 등을 지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체리 스스로의 다정함으로 으르렁거리던 적군마저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메이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리 가문이지만 드물게 마력이 없는 인물로 그녀에게는 사람의 마음과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샤오랑의 라이벌인 체리를 적대시하지만 결국에는 체리의 마성의 매력에 휘어감깁니다. 이후 메이링은 10대 특유의 서툴고 복잡한 감정선 속에서 헤매는 체리와 샤오랑 사이를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똑똑히 합니다. 부모님이나 오빠는 절대 해결해줄 수 없는 10대 소녀의 섬세하고도 미묘한 혼돈, 그리고 본인조차 미처 모르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먼저 알아채고 해답을 이끌어내줍니다. 사랑은 해보았으나 육아는 못해본 대마법사가 알 수 없는 10대 소녀의 복잡한 감정선을 메워준 건 다름 아닌 홍콩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팬들이시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설계를 압도하는 정점, 규격 외의 존재, 최강의 집착 광고, 체리교우 교주, 바로 맑은 눈의 광인 신지수입니다. 그녀는 체리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조차도 굳건한 믿음으로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나가줍니다. 물론 자신이 만든 화려한 코스튬을 입히고 캠코더로 녹화하겠다는 지수의 사심이 잔뜩 들어가긴 하지만요. 정리하자면 크로우가 설계한 보호막들은 체리를 물리적으로 지켰습니다. 체리가 직접 포섭한 규격 외의 존재들은 그녀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대마법사
대마법사의 거대한 체스판을 가장 완벽하고 눈부시게 완성한 건 결국 체리 본연의 다정함이 쟁취해낸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로우 리드가 살아생전 본인의 후계자인 체리를 육성하기 위해 짜놓은 치밀한 설계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 아저씨 생각보다 10대 소녀를 위한 배려가 엄청 디테일했습니다. 결국 다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대마법사의 완벽한 마법소녀 커리큘럼으로 자란 줄만 알았던 우리의 체리. 하지만 사실은 그 치밀한 설계를 발판 삼아 뛰어넘고 본연의 굳건한 의지와 다정한 심성으로 스스로의 인연을 쟁취해낸 체리의 인간 승리 서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설계도를 가장 눈부시게 색칠한 건 결국 체리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